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6월부터 다음 주죠. QT, 즉 자산 축소가 시작이 되는데 알고 있다라는 선반영 논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자산이 축소되게 되면 우리가 또 모르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조금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번 주에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나면은 또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금 앞서서 저희들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해볼 텐데요.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자다가 요새 새벽에 왜 이렇게 자주 깨는지 그렇죠. 자다가 보면 핸드폰을 열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핸드폰 열면은 잠을 못 자죠. 나스닥 보고 있으면 네. 막 마이너스 2%는 이제 기본으로 막 빠지고 이러니까 하루의 변동폭이 너무 2, 3%는 뭐 심해요. 네. 그냥 나오다 보니까 이럴 제 때 주변에도 핸드폰 보고 잠 못 들었다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어제 진짜 새벽 생각보다. 3시에 깨갖고 네. 잠이 하여튼 본다고 이제 시장이 반등하고 이런 그쵸, 건 그런 건 아닌데 아니죠. 어쨌든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그 기저에는 긴축이 있지 않겠냐 네. 생각이 들어서 모셔갖고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볼 건데요. 네. 6월에 QT가 시작이 됩니다. 네. QT라는 게 아시겠지만 자산 축소인 네. 거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아니다. 조금 선반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주가의 네. 어떤 변동성을 보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한 좀 됐죠. QT 네. 벌써 5개월이 지났거든요. 맞아요. 이제 6개월째 되는 상황인데 이게 새로운 변동성을 자극할 것인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행되고 그에 따른 흐름들, 유동성의 흐름들에 따라서 좀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새로운 변동성, 새로운 하락을 만들어내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긴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의 투자 스타일에서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소형주 또는 성장주, 네. 굉장히 기대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마주 같은 예. 여러 가지 여유 자금이 충분했을 때 투자를 고려했던 투자 대상들에서 조금은 더 압축하고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실적이 살아있는 업황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런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 긴축이 된다고 해서 네. 투자를 할까 말까의 선택이 아니라 네. 저는 그 안에서 어떤 투자 스타일로 가야 될지를 좀 가늠해야 되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QT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QE 하면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돈이 시중에 이제 뿌려지고 네. 그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이 다 같이 오르는 맞습니다. 그런 그게 사실 팬데믹 경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걸 좀 반대로 가고 있고 선반영이라고는 하지만 또 QT는 또 실제 돈을 어떻게 보면 흡수하는 거기 네. 때문에 하다못해 달러화만 보더라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지만 네. 다시 또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280원, 1300원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외국인이 매도가 또 나올 거고 네. 이런 생각은 또 어떠세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까지는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올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양적 긴축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이 나빠진다라기보다는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최근 시장이 조정받은 것도 자이언트 스텝 또는 금리 인상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들이 시장을 흔들어 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QT를 시작하면서 시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시장이 어떤 해석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경기 침체 공포는 있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확인할 만한 경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리가 좀 많이 앞서가 있는 것 같다. 공포감, 걱정, 우려 그런 것들이 좀 진정되기만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기술적 반등 그 이상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QT 양적 긴축 부담스럽죠. 그런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긴축으로 침체로 간다라고 걱정을 했던 심리가 다행이다라는 심리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양적 긴축 이슈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향후 증시 흐름들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갖고 심리가 안정이 찾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냅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스냅이
비용이나 여러 가지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고 네. 스냅 자체는 뭐 40% 빠졌는데 스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빅테크들도 상당한 주가의 변동성을 네. 보였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한테는 그러면 저렇게 빅테크가 비용 절감을 하면은 캐펙스 투자 안 하고 그쵸, 클라우드라든지 서버 네. 수요가 없어지면 네. 당연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쪽도 안 좋아지는 거 네, 아니냐 네.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가 안정을 찾으려면 어떤 이를테면 뭐 연준이 좀 기다려준다는 정책이라든지 물가가 내려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밤 발표되는 내구 제수주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후반에 발표되는 소비 지출 그리고 소득 지표 그리고 PC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은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기는 어렵네라는 생각을 하면은 좀 시장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6월 달 들어서는 이제 6월 초 계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6월 12일 날 예정된 5월 CPI 그리고 6월 15일 날 예정된 6월 FMC 회의 여기까지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겠지만 아직은 경기 침체 시그널은 없어라는 시그널만 생각만 하게 만들어준다면 시장은 다행이다라는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경기 침체 언제 온다, 올나 안 온다 제가 확언 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열어놓고 시장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지금은 심리가 너무나도 위축돼 있다라는 점들에 좀 포인트를 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스틱 연준 총재라든지 블라드 총재, 네네. 세인트 루이스 총재가 사실은 지금은 가장 매파이잖아요. 네. 근데 2023년에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다. 네. 그 기존에는 사실은 금리를 좀 올려놓고 물가가 좀 잡히고 맞습니다. 나면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네. 콜을 했는데 그걸 또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로만 가면 연준이 물가를 잘 잡고 그리고 나중에는 경기 어떤 부양적인 스탠스로 가겠구나라면서 약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금리를 내릴 때는 주가가 더 빠졌었는데 맞습니다. 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봐야 될 것은 연준이 말해온 연착륙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연준은 물가를 잡긴 잡는데 침체 안 가고 잡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침체 안 가고 잡는 경우가 거의 없죠. 30%도 안 네, 돼요. 맞아요. 야, 그 침체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고자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라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어딘가에도 기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도 기대지 못하고 실적을 봐야겠다 해서 실적 봤더니 가이던스 내리고 있고 근데 경제 지표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네.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부러질 수도 있잖아. 그쵸. 요런 게 조금 우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경제 트렌드가 경기 흐름들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다운턴을 가고 있는데 네. 지금은 심리적인 변수로 인해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전망이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아직은 괜찮아 아니면 아직은 싸라는 논리가 먹힐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공포감들은 톤 다운 됐고요. 그리고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 확률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도 슬로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좀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 침체 이슈로 끌고 들어와서 시장을 한 번 더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호재는 굉장히 디스카운트 돼서 반영되고 있고 악재를 배가하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짓눌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안도랠리를 말씀을 드린 이유도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 걱정하지 마라 그런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워낙 눌려있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해서 리스크 네. 지표로 가늠하는 데이터, 변동성 지표, 무브 지수, 그러니까 채권 변동성과 주식 네. 변동성 모두 다 2022년 3월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점을 형성하고 좀 슬로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변동성, 매크로 리스크, 전반적인 투자 환경은 2022년 3월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시그널은 들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 약세 전망입니다. 약세 전망은 2020년 3월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강세 전망은 2020년 3월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사고 편안하게 계세요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할 만한 심리적 위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레벨로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이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발생했을 됩니다. 네. 때보다는 나은 상황인데도 AI 그 미국의 전미투자자협회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는 그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이직스 인덱스랑 변동성 지표는 2022년 3월보다도 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리가 워낙 그 펀더멘탈이나 긴축, 뭐 때에 따라서는 QT까지도 반영한 것보다 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에 따르는 반발 매수나 대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 회사에서도 그런 자금이 그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때문에 6월에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 어떻게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리바운드 때 팔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오히려 하락에 더 베팅을 해야 될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대신증권에서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배열이 시장 전망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2,850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채권 비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달러나 금,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큰 하락이 예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이 반등은 좀 흘려보내고 이 반등을 오히려 안전자산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투자 선택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계와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지 지금 시점이 추세 반전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의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투자 시계 3개월 정도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구간이다. 또는 투자 시계가 6개월, 1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안전자산, 좀 안전한 투자처의 비중을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가 보여서 그런데 원래 또 팀장님이 펀더멘털 잘 보시면 테크니컬 잘 보시잖아요. 요새 코스피 지수 보면 21선 목급보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데 이게 좀 돌아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차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다 왔다. 아, 그래요?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변동성이 계속 줄어드는? 네, 줄어들고 있고, 여러 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대금을 좀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막 늘어나면서 급락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어들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하는 과정이라서 저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세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650을 넘어설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는지 또는 2,600이 깨질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는지 그게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2,650을 넘어설 때 다시 전 고점을 넘어설 때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초, 6월 중에는 2,700선, 그리고 7, 8월 중에는 2,800선 때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테크니컬도 사실은 심리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뭐 어떤 부분들이 심리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뜻하지 않게 가격이 심리를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잘은 모르지만 21선에서 맞고 떨어지긴 하는데 계속 바닥은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렴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위로 틀지 아래 틀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라서 만약 위로 튼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 때문에 오히려 역작용이 나와서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은 눈치 보기 장세가 한 달 정도는 어쩌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팀장님의 생각을 준용을 해서 이 지금은 상단은 좀 낮아지고 있고 하단도 높아지면서 조금 수렴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변동성이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면 이 시점에 어떤 섹터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기술적 반등 안도랠리라고 한다면 뭐 싼 게 제일 좋은 거죠. 낙폭과대? 네, 낙폭과대죠.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QT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싸니까 들어간다는 것도 좀 안 먹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익 모멘텀도 좀 살아있는 남아있는 업종들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퀀트 베이스로 좀 업종을 추출해봤더니
가장 매력적인 게 인터넷으로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이요? 네. 아, 그리고 그 다음이 2차 전지,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쵸. 그 다음에 미디어 교육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시장이 흘러내리거나 아니면은 못 올라가는데 중심에 있었던 업종들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확신은 약하다 하더라도 이익 모멘텀이 10%대, 20%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가격갭 메우기 차원에서라도 10% 이상 상승 여력을 시장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미디어 교육을 이번 등락 과정을 통해서 좀 담아 놓으신다면 아마 2달, 3달 뒤에는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인터넷이나 2차 전지,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의 네. 어떤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소외되었던 업종. 업종인데 네. 지금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피크아웃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좀 맞습니다. 안정화 찾게 되면 이런 고성장 업종이 다시 조금 리바운드 나오면서 네. 시장을 이끌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악재가 많지만 그 안에서도 보니까 조금은 살아날 만한 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